아하하. 아하. 막걸리를 더 먹는 게 아니라 어제 술 많이 먹었어요? 아니 저 밥 혼자 갔을 때 저도 밥 먹었어요. 이번 주 시간 안 그러면 술 먹고 본인이 지하철에서 일본에 가면 택시 타면 또 40몇 분 많이 나와. 택시 진짜 안 써. 한 달에 일도 벌어 색깔을 술을 잘안 먹고 택시 타기 싫어. 그래요. 많이 안 먹어. 아, 이거 진짜 달고 좀 짭조름하네. 단짠 커피. 달고 짜요? 이거? 좀 짭조름해. 맛있어 보이네. 하나 가져야 돼. 여기 얘 냉장고 원하는 거 꺼내서 마시라고 해놨다. 아니면 그 커피 내리는 기계에서 아니요 카페네 여기. 여기 방 이름이 옷카페. 그래요? 저거 돈 좀 안 하지 않겠어요? 어디 가도 좋던데? 여기서 나가. 그래? 아니 갑자기 뒤차고 어디 앞에 있는 막걸리 하는 거 봐서 어디 두부김치에다가 그러니까 갔는데 중국집에 문을 닫았는데 처음에 중국집이
빨리 보내고 서울도 있으면 열차 타는 거 노래 부르는 어제 일자리가 약간 조금 치고 오는 것 같은데. 네, 네. 몸이 피곤한 것 같은데. 아니 어제 20시 전에 운동하고 간다고 어제 10kg 뛴것 같아요. 여기서 잠드니까 재미가 없더라고. 이렇게 떠들어야 재미가 있어. 아니, 오늘은 몇 시까지 계셨어요? 11시에 계셨어요? 11시까지. 막장 했네요. 그래도 방송에서 나와서 공주지 이런 걸 보내고 가면서 취향이가 그걸 내려드린다. 거기가 좀 매겨. 고속도로에서 180km로 달리는 거야. 할아버지인데 180km. 네. 그래서 뭐 하천으로 하면 타겠다는 거야. 그래서 아니 거기 가면 돈다. 여기 한남대에 약속단만 바꾸니까 글로 가야 되는데 아닌데 일로 가라고. 결국은 그게 한 1분 맡기고 그냥 가라고 했거든요. 한 10시쯤 12시쯤. 그래? 그러니까 짜증나더라고. 안녕하세요. 예, 바른미래당 제65차 원내 정책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청와대 고위층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특별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해명을 요구합니다. 어제 법원은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다수의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고 특혜를 베푼 혐의로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유재수 전 부시장은 노무현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 출신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권 실세들과 막역한 사위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된 뇌물수수 등의 혐의와 관련해서 청와대 특별감찰실이 이미 지난 2017년 12월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내사를 벌였지만 정권 최고위층의 외압으로 감찰이 중단됐다는 의혹이 지난해부터 제기돼 왔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이 같은 감찰 무마 의혹이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비위의 당사자인 유재수 전 부시장은 감찰 중단 직후 국회 전문위원을 거쳐서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을 했습니다. 이것은 정권 실세에 개입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감찰 중단을 지시한 사람은 바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며 조국보다 윗선에서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증언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 당시 민정수석은 청와대에서 부통령 행세를 했습니다. 그런 조국 수석보다 윗선이라면 대통령 자신이 감찰 중단을 결정한 것인지, 대통령이 아니라면 대체 누가 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인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 앞에 직접 밝히기 바랍니다. 청와대는 관련 사실을 폭로한 김태우 전 감찰실 수사관을 미꾸라지라며 비난했고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고발한 바 이미 있습니다. 이 같은 행태는 박근혜 정부가 비선 실세 의혹을 폭로한 박관천 경정을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시킨 것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행태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바로 그 비선 실세 때문에 무너졌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상기하기 바랍니다. 검찰에 또한 당부합니다. 부정비리를 저지른 유재수 전 부시장을 비호하고 감찰을 중단시킨 정권 최고위층이 누구인지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수사로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내야 합니다. 아울러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기 바랍니다. 지난 정권에 대한 적폐 수사 때 검찰이 보여준 능력과 노력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일입니다. 어제 패스트트랙 법안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됐습니다. 여야가 기한 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자동 부의 절차를 밟게 된 것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밝힙니다. 검찰개혁 법안 부의가 예고된 12월 3일까지 아직 시간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이 기간 동안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런데 국회에 또다시 전운이 감도는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무책임하게도 범여권 군소정당들과 의석 나눠먹기 야합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책임있는 집권당이라면 마지막 순간까지 여야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비례성을 강화한다면서 힘으로 밀어붙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지역구 의석은 도로 늘리고 비례대표 의석을 도로 줄이는 야합을 벌이는 것이 대체 말이 되는 일입니까? 패스트트랙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그 난리를 쳤는데 본인들이 밀어붙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안을 놓고 정정당당하게 표결에 붙이는 것이 정도입니다. 본회의 통과를 자신할 수 없으면 야합을 하지 말고 이토록 좋은 제도이니 몇 사람 희생하더라도 통과시키자고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에 분명히 경고합니다. 비례성을 강화한다면서 비례대표를 도로 줄이는 의석 나눠먹기 야합을 즉각 중단하지 않으면 20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는 그 순간 올스톱이 될 것입니다. 그 정치적 책임은 무책임한 민주당과 범여권 기생정당들이 져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네, 김삼학 의원입니다. 정부가 어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올해 일자리 안정자금 부족분 985억 원을 예비비로 충당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예상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 수가 238만 명이었지만 329만 명으로 급격히 늘어나면서 2조 8,188억 원이나 편성한 올해 예산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17년 12월 4일 예산안을 심사할 당시에 현금 직접 지원 방식의 일자리 안정자금 제도를 EITC, 즉 근로장려세제 확대, 사회보험료 지급 연계 등 간접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는 부대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진전이 없습니다.
세금으로 임금을 보조해주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을 29%나 올렸지만 그 결과는 민간부문 일자리가 줄고 실업급여와 일자리 안정자금 등으로 세출만 늘어나는 최악의 결과만 가져왔습니다. 내년, 내후년이 더 문제입니다.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도입 당시에 소득주도 성장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장의 충격을 완화해주는 일시적인 지원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살림살이가 점점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을 없애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속될 것이고, 그렇다고 세금으로 임금을 보조해주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계속할 수도 없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에는 아직까지 소득주도 성장의 실패, 특히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민생경제에 고통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일자리 안정자금이 홍보가 잘 돼서 신청이 늘어났다고 자랑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지 않았으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이렇게 크지 않았을 것이고 국민 혈세를 퍼부을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내년에도 최저임금이 2.9% 오르고 경제도 여전히 어려울 것이 예견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요새 정말 말도 많고 논란도 많은 신용정보법에 대해서 온갖 비난을 받고 있는 당사자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좀 더 제대로 저의 뜻을 잘 파악하셔서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제가 국민을 위해서 뭘 하고자 하는지 좀 잘 새겨 들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언론인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작년 11월에 이 신용정보법이 발의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거의 1년 가까이 지난 금년 10월 24일에 처음으로 정무위 법안소위에 올라왔습니다. 그 사이에는 여러 가지 보훈처, 피후진, 처장 문제 등으로 정무위는 파행 절차를 겪어왔습니다. 금년 3월 25일 날 금융위와 국세청, 행안부,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기관은 원활한 빅데이터 3법의 통과를 위해서 관계부처 회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회의의 결과는 실명 정보를 동의 없이 제공하는 개정 조문은 철회되어야 한다라고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금융위는 그 쟁점 조항인 신용정보법 23조 2항의 개정안은 철회되어야 된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처음 열린 10월 24일 법안 소위에서 모 의원이 이의 제기로 인해서 재검토를 위원장이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11월 1일 법안 소위에서 재검토를 지시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관계부처는 다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날도 관계부처 대책회의에서는 법안 소위에서 재검토를 지시해서 상정하기로 한 그 내용, 해당 조항은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합의해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참석했던 11월 22일 법안 소위에서 정부 부처가 관계기관이 합의해서 결정한 삭제하기로 합의한 그 내용이 법조문에 다시 끼어 들어와서 상정이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 들어가면 국민 여러분의 실명 정보가 동의 없이 민간 회사로 넘어가는 것을 허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금융위는 당시에 제가 실명 정보를 어떻게 넘기냐고 했을 때 그거는 가명 정보라고 거짓 해명까지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삼았던 것이고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가명 정보를 국민 동의를 받아야지만 쓸 수 있다라고 제가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명 정보, 이것은 반드시 국민 동의를 거쳐서 사용할 수 있게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헌법에 나와 있는 국민의 정보 직권은 우리가 지켜드려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저도 실리콘밸리에서 공부하고 일을 했던 사람으로 미래 데이터 산업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많은 이해와,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제대로 출발을 해야 모래성 위에 정말 집을 짓지 않는다. 단단한 반석 위에 데이터 산업의 길을 구축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무조건 반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실명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제공을 금지하고 동의를 하는 예외적으로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 또 데이터 전문기관과 신용정보회사 등은 학술 연구도 공익적 목적에 한해서 가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거, 또 개인정보 중에 또 병원, 약국 등 의료정보는 철저하게 제공을 금지해야 된다는 거, 이런 원칙을 마련했고요.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문제가 생겼으면, 지금 가명 정보는 비식별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기술적으로 주장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걸 유용하거나 남용해서 국민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에는 아주 철저한 엄격한 사후 처벌의 규정을 마련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누출이 되거나 유용이 되거나 그런 인권이 훼손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지금보다 훨씬 엄정하게 부과를 하고 또 집단 소송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그에 관련된 공무원과 당사자는 엄격하게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후 규제, 그런 보안 장치가 마련되면 저희도 당연히 박수를 쳐드리고 통과시켜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마치 억지 논리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목리를 부리는 듯한 그런 식으로 저의 뜻이 왜곡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 나와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의 그런 많은 이해와 좀 제대로 된 보도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 저는 우리나라 스마트폰 주요 3사의 공식 AS 수리 점수를 비교하면서 대표적인 소비자 불만 중 하나인 AS 강화를 제조사와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조사한 9월 기준 전국의 제조 3사 공식 수리 점수는 삼성전자가 178개, LG전자가 168개, 애플은 88개였습니다. LG전자보다 점유율이 높은 애플이 운영하는 공식 수리 점수가 절반 정도에 불과할 정도라 우리나라 소비자에 대한 애플의 AS는 좀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애플의 위탁을 받은 서비스 센터가 무상 수리 고객에게 유상 수리로 수리비를 챙기고 전산상에는 무상 수리를 한 것처럼 기록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경찰이 해당 범행 건수와 피해액이 얼마인지 애플 본사의 관련 업무 책임자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각한 것은 지난 2013년에 애플이 자체 감사를 통해서 이미 이러한 부정행위를 적발한 바 있었지만 단 한 번도 대외적으로 그 내용을 공표한 바 없어서 소비자에 대한 사과도 피해 보상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데 있습니다. 애플은 고객을 기만하는 기업이 결국 외면당할 것이라는 엄연한 진리를 외면하지 말고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찰과 과기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이번 애플의 AS 고객 기만 의혹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는 물론
피해 고객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석 원내수석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의 학원 의료 휴무제 도입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에는 던질까 말까라고 하는 동의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교육 정책에도 던질까 말까 일단 던지고 보자는 식의 교육 정책이 남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발표된 교육부 자사고 특목고 폐지 방침에 이어서 최근에는 서울의 조희연 교육감이 학원 의료 휴무제 도입을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과도한 학습과 극심한 입시 경쟁에 내몰리지 않도록 1월만이라도 학원 교습을 제한하자는 것이 제도 골자입니다. 물론 취지 자체는 적극 공감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OECD 국가에서 가장 운동을 하지 않아서 체력이 최하위로 평가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희연 교육감이 거창하게 선언한 이 제도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와 고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교육청도 구체적인 정책 추진 방법과 법리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마무리되지 않아 판단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학원 의료 휴무제 도입 결정 자체를 내년으로 미루겠다고 밝힌 바도 있습니다. 게다가 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학원법을 개정하거나 서울시에서 조례를 따로 제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학원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진통을 겪을 것입니다. 조례 제정 교육감의 권한이지만 그마저도 조례로 학원 휴강일을 정할 수 없다는 법 제초 요건의 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들고 나왔냐고 물어보면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현 정권에서 반복되고 있는 정책 한탕주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다른 정책도 아니고 교육 정책입니다. 쉽게 바꿀 수도 없고 바꿔서도 안 되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예민한 문제이자 갈등 유발의 내관이 바로 교육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동안 사회적으로도 많은 갈등만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즉각 말뿐인 학원 의료 휴무제 도입을 중단하십시오.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죄도 하십시오. 제발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실험실에 쥐마냥 학부모와 아이들을 가지고 실험하는 일단 던지고 보려는 식의 교육정책을 당장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교육정책을 방기하고 있는 교육부 역시 이 책임에서 자율적 부담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비공개로 회의 진행하겠습니다. 결정해 주십시오. 이번 장철원 전문위원하고 특으로